저는 일단 그 준비해온 원고가 그다지 길지 않아서 원고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그 첫 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러티브 픽션 영화가 주는 즐거움은 흔히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에서 찾아지며 이러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장인물과의 동일시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를 감상한 후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주인공을 공감할 수 있어 또는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의 유무는 곧바로 영화 전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는 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이론에서 공감 또는 동일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는 영화 이론이 활발히 토론되던 시기에 브레이트의 전통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비평에 주안점을 두었던 정치적 모더니티 이론들은 동일시 혹은 공감 등에 대해 연구하기보다는 이러한 현상들을 논란의 여지없는 잔영한 것으로 단정짓고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을 막거나 파괴하는 방법에 논의를 집중해왔다. 따라서 동일시나 공감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학자들 사이에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3페이지로 넘어갈 텐데, 사실 그동안 토론이나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꽤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다지 그 생산적인 토론이었다라기보다는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끊임없이 개진하는 형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의들을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68페이지죠. 2부터 보겠습니다. 거울 유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기는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무척이나 생소한 영역이었기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봐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유령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원숭이의 특정 행동과 특정 뉴런의 활성화 관계를 연구하던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심리과학 연구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갤러시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1991년 마카크 원숭이들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원숭이가 뭔가를 쥘 때 활성화되는 복측 전동 피질이 뭔가를 쥘 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를 쥘 때에도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세포가 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단지 보기만 할 때에도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 뉴런은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를 쥘 때 이 뉴런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발견된 사실은 원숭이가 실제로 뭔가를 쥐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쥐고 있는 걸 관찰했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쥐었을 때와 똑같은 뉴런이 활성화되더라는 것이죠. 즉, 최소한 뇌세포의 영역에서는 나의 행위와 타자의 행위가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바로 그 미러 뉴런 영역이라고 그 당시에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F5 영역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지난 20여 년간 겨울 뉴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겨울 뉴런이 원숭이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존재하며 나아가 원숭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F5 영역이라고 알려진 거울 뉴런계뿐 아니라 뇌의 다른 부분도 거울 반응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전극을 꽂아 실험하는 원숭이에 비해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는 경북의 자기자극법, 뇌파, 뇌자기도 등과 같은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인간의 거울 뉴런계의 존재와 기능에 관해서는 아직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거울 뉴런의 발견은 체화된 시뮬레이션 이론으로 이루어졌고, 이 이론은
등등등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거울 뉴런의 발견자 중 하나인 갤러시는 한 연설에서 타인의 행위는 나의 행위가 된다. 나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느낀다. 타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항상 정신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전운동 피질에 있는 거울 뉴런은 우리에게 타자의 행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타자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정신활동을 하거나 사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울 뉴런은 관찰자가 관찰하는 바로 그 행위를 뉴런 단위에서 재현함으로써 관찰자가 신체적 운동을 되풀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찰자에게 직접적이고도 의식을 거치지 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즉 우리의 거울 뉴런은 타자의 행위를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면 행할 활동과 같다고 추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이나 사고 없이도 타자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거울 뉴런이 발견에 대해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라는 DNA가 생물학에 끼친 영향만큼 거울 뉴런은 심리학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DNA의 발견 이후 생물학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야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라마찬드란이 거울 뉴런이 발견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거울 뉴런에 관한 후속 연구들은 거울 뉴런이 겨울이라고 윈터스 거울 뉴런이 직접적인 행위와 타자의 행위에 대한 관찰과 이해에 공통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들을 밝혀냈다. 먼저 거울 뉴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행위와 관찰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치할 때에만 발화하는 엄격하게 일치하는 거울 뉴런과 같은 목표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활성화를 보이는 폭넓게 일치하는 거울 뉴런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후자의 경우 상대방을 손으로 가격하는 것과 발로 차는 경우에 행위 자체는 구별되지만 폭넓게 일치하는 거울 뉴런은 이 둘을 같은 목표를 가진 동일한 행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뉴런 수가 전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세부적인 운동 방식보다는 목표와 의도의 부호화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간파가 되면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울 뉴런은 또한 감정이나 감각의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알려졌는데 타자가 불쾌감이나 고통처럼 명백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특정 대상에 대한 촉감처럼 명백한 감각을 경험할 때 관찰자도 동일한 감정이나 감각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는 타자의 경험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의 뇌 속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찾아내어 마치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이 경험을 재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찰 결과는 거울 뉴런이 시각적인 자극뿐 아니라 청각 자극에도 반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땅콩 껍질을 직접 까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껍질을 까는 소리만 들을 때에도 동일한 뉴런이 반응한다. 즉 특정 행동이 실행될 때 나는 소리를 듣는 경우에도 그 행동을 하거나 관찰할 때와 같은 뉴런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특정 행위에 대한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전 이해가 있다면 시각 정보가 없이도 뉴런 반응을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이전 경험과 기억이 뉴런 반응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타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거울 뉴런이 반응하고 시뮬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타자를 이해하는 능력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진화 과정을 거치며 발전되었었겠지만 사냥감이 되는 동물들 혹은 적들에 대해서는 감정적 공감이나 시뮬레이션을 막아내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경과학 연구의 이러한 흥미로운 발견에 따라 다양한 학문 분야가 신경과학의 성과를 도입하고 있다. 공감과 모방에 관한 논문은 물론이고 인간의 언어 습득과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 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 자폐증에 대한 연구 등 거울 뉴런의 설명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영화 이론에서의 도입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이다. 자,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사실 거울 뉴런에 대한 연구는
그 대부분 다 신경과학 계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논문들도 의학 계열의 논문들이 많아서 제가 다 검토를 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서 읽어본 것들 중에서 그 영화의 감상과 영화 경험과 관련되는 사실들 이런 것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울 유령이 반드시 엄격하게 행동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목표와 의도가 명확하면 거울 유령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타자의 감정에 대한 반응도 풍부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당연히 수없이 많은 클로즈업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읽혀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거울 반응을 일으킵니다. 거울 유령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각뿐 아니라 청각 자극에도 반응을 한다는 건데, 사실 시간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제시장 6.25 전쟁 당시 헤어져 장수경단의 생산이라고 국제시장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음악은 우리 모두 다들 친근하게 아실 텐데, 사실 이 음악은 이미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청각적인 이 자극만으로도 실제로 어떠한 감정이 발생할지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그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바로 이 장면이고, 특히 이 장면들이 일련의 클로즈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화들 다 보셨죠? 덩치 큰 오빠가 안 보신, 저를 안고 막 달리는데 안 보신 분들이 많네요. 사실 저는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직업상 할 수 없이 매 학기 두 번째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여 번 영화를 봤는데 이 장면은 전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는 했는데 극장에서도 대부분의 관객이 울었던 장면입니다. 6.25 때 잃어버린 여동생을 이상가족 찾기를 통해서 만나는 장면인데, 특히 울음을 꾹 참고 울지 않으려고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게 많은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장면은 어떻게 그 영화의 이전 앞에서 봤던 경험과 기억이 이후에 반응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6.25 전쟁 당 거의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사실 이 거울 유런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면서 거의 무슨 커다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먹을 것이 들어있는 캔디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의외로 그 영화 이론 쪽에서는 이 거울 유런에 대한 언급이 간혹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왜 영화 이론에서는 거울 유런에 대한 그 도입의 논리의 소극적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몇몇 논문이 거울 유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영화학은 거울 유런의 도입에 있어서 여전히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영화학이 거울 유런의 논의의 미온적인 이유는 진화론이나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들이 환원주의적 방식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영화 경험의 복잡성을 생물학적 기원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영화학이 관객의 영화 경험을 설명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영화 이론은 관객의 경험이 어떤 체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관객이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매츠나 보드리의 영화 장치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에 따르면 영화는 동영상을 투사하는 장치일 뿐 아니라 관람 주체를 구성해내는 장치이다. 재현의 투사와 관객의 구성이라는 영화 장치의 두 기술적 기능이 만나는 곳에 동일시 과정이 놓여있다. 우리는 영화 장치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유리된 후 카메라의 동일시를 뜻하는 1차적 동일시와
캐릭터를 포함한 그 밖의 동일시를 설명하는 2차적 동일시를 통해 영화 텍스트와 영화 장치가 마련해준 이상적인 자리를 점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대 영화 이론의 중심 개념들은 관객의 구성됨 혹은 수동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이러한 관점이 갖는 문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첫째, 영화 관객을 영화 장치 효과로 파악하는 관점은 환원주의 이상으로 영화 관객을 일반화시키며 따라서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연령, 계급 등 다양한 차별화 요소를 타산시켜왔다. 둘째, 동일시의 과정이 주로 동일시, 거울단계, 상상계, 오인의 구조 등 프로이드와 라칸의 정신분석학 용어들을 빌려 설명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화는 과학의 설명 대상이어야지 신화가 과학을 설명할 수는 없다. 좀 심한 것 같긴 하지만 어떤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그 현상보다 더 해명이 필요한 현상을 끌어오는 것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릴 뿐이다. 혹 만족한 설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더욱이 관객의 영화 경험이 상상계로의 퇴행 속에서 오인의 형식을 통해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정신분석학적 설명 방식은 영화적 경험을 매우 특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문제를 야기한다. 요즘은 사실 앞에서 김한 선생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영화는 종종 비현실적인 이미지와 사건들 그리고 내러티브를 관객에게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영화 속의 이미지, 캐릭터, 사건, 스토리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받아들인다. 현대 영화 이론은 이러한 불일치를 주로 정신분석학적 용어를 빌려 설명해왔다. 영화 경험을 꿈의 경험과 유비하여 설명하거나 관객과 영화 이미지의 관계를 관객의 상상적 동일시로 설명하는 방식 등이 그러하다. 비현실적인 이미지나 내러티브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픽션의 패러독스라 부르기도 하고 불신의 유해와 같은 마법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기도 한다. 영화 경험에 대한 이러한 해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영화 경험을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면 결코 웃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웃기도 하고 무섭게 생긴 좀비들이 등장해도 조금 긴장을 하겠지만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다. 영화 관람이란 혹은 예술 경험 일반은 어떤 특수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태도 위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진화론적 영화 이론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설명 방식을 제안한다. 그로 다른 둘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영화 관람, 즉 매우 두드러지고 복잡한 동영상에 노출될 수도 있는 세상을 위해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픽션 영화를 보는 중에도 보는 것은 믿는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왜냐하면 접수된 정보를 믿는 것이 기본 상태이며 이를 불신하는 것에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각과 인지 과정은 오랜 진화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진화가 이루어져 온 인류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현실과는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사실성과 생동감을 지닌 매체를 경험한 시기는 얼마 되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실제 인물인지 이미지에 불과한 가공의 인물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요구는 불과 100여 년 전에 발생했을 뿐이다. 즉 진화론적 입장에서 우리는 눈앞의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가공의 인물인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지각이 인지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김한 선생님 발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의 실제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로다리 설명하듯이 감각 자료의 실제성을 평가하는 능력은 영화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중요하고 우리는 현실에서도 계속 경험을 모니터하고 이것이 꿈인지 환영인지 계획인지 기억인지 검토를 하게 되죠. 이건 영화 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각 과정에서 우리는 스크린상의 인물에 대해 실제 인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눈앞의 인물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좀비일 경우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현장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합니다. 이는 그 인물이 현실의 인물이건 스크린상의 가공의 인물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장에서 서둘러 도망치지 않는 것은 지각상의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지 과정이 눈앞의 살인마가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공의 인물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루다리 그 도식을 빌리자면 페크마 도식에서 인지 단계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4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발표됐던 페크마 이론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협소한 부분입니다. P에서 E로 가는 것, C까지 가지 않고 P에서 E로 이어지는 부분에 실제로 거울 뉴런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주로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영화는 대체로 액션을 기초로 한 다양한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화의 이야기는 이러한 운동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과관계를 지니며 생성된다. 겨울 유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관객이 이러한 기본적인 영화의 요소들을 전 인지적, 전 반성적 수준에서 접한다는 것이다. 관객은 감각 운동의 수준에서 스크린상의 액션을 관찰하고 내부적으로는 캐릭터가 연기하는 의도를 지닌 행위를 재현하고 시뮬레이트함으로써 영화의 세계에 진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공감, 나아가 동감의 감정을 형성한다. 거울 유런과 공감 능력의 관계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장대익에 따르면 공감은 정서적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감정 중추인 변연계, 여기가 변연계가 될게요. 변연계와 연관되어 있다. 해부학적으로는 감정 중추인 변연계와 거울 유런계, 여기가 거울 유런계가 되고요. 여기가 변연계고 요 사이에 인슐라라고 하는 섬이 매개되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속 실험들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얼굴을 지켜볼 때 관찰자의 뇌 안에서 거울 유런계, 섬, 변연계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타인의 얼굴 표정을 관찰하면 운동 영역인 거울 유런계에서 관찰한 얼굴 표정을 모사하고 그 신호가 섬을 거쳐 변연계로 전해져 타인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거울 유런계에 의한 행동의 모사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쉽게 생각을 하면 이 세 가지 영역이 거의 동시에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때때로 이 작용의 방식은 미로뉴런으로부터 인슐라를 거쳐 그 다음에 변연계, 감각 중추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 반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쁜 감정이 생기면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겠죠. 또 혹은 계속 웃는 얼굴을 하면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서로 상당히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화를 볼 때도 굳이 우리가 행동을 따라하지 않아도 거울 유런을 통해서 감정이 전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기 빗금친 부분인데 이게 템포럴 로브라고 해서 기억이 저장된다고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 기억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신경과학 이론에서는 뇌의 가소성, 그러니까 이게 플렉스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정되고 있고, 그리고 이 거울 유런의 존재 그리고 영화의 직접 경험 과정을 비추어 보면 이 감정과 그 다음에 기억 이것들이 상당히 손쉽게 형성되고 강화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즉 감정을 통제하는 영역과 거울 유런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울 유런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감정이 인지 과정을 통과함이 없이도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지 과정을 거치려면 여기를 이제 거쳐야 합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들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등장인물들은 시공간 속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목표로 나아간다.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구조 속에서 관객은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을 전인지적 단계에서 뉴런의 활성화를 통해 만나고 거울 뉴런의 활성화는 곧바로 이와 연관된 감정을 불러낸다는 것이다. 섬을 매개로 거울 뉴런과 변연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특정한 거울 뉴런이 특정한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경험과 기억 그리고 학습을 통해 특정한 연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거울 뉴런이 눈앞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에게서나 항상 그리고 동일한 수준으로 발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선상이 거울 뉴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 한니발 같은 영화를 보고 한니발 렉터 같은 인물에 점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섭고
좀 디스거스팅한 그런 캐릭터이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제 가설에 의하면 이 감정과 기억 사이에 통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가소성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그 거울 뉴런도 좀 더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서 거울 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영화는 굉장히 그 정교하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거울 반응을 일으켜야 할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디렉팅이죠. 미장센이라든가 시네마토그래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산드라 블레이크 리와 매튜 블레이크 리 실험에 따르면 거울 뉴런계는 관찰된 행위에 익숙하면 할수록 더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어 남성 무용수는 비록 여성 무용수와 함께 훈련하지만 여성 무용수의 동작을 볼 때보다는 남성 무용수의 동작을 비디오로 볼 때 더 활발한 거울 뉴런계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즉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골프 경기 관람에 더 열광할 수 있으며 낚시를 해본 사람이 낚시 채널의 애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거울 뉴런이 뇌의 발생과 선천적 구조에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믿음으로부터 독립적이지만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조직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화를 본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를 통해 이와 연관된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거울 뉴런이 새롭게 조직되고 활성화된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은 이러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독은 카메라의 앵글, 피사체와의 거리, 카메라의 움직임 등을 이용해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이완시키기도 합니다. 거울 뉴런은 영화를 보는 내내 다양한 지각 자극을 통해 활성화되지만 거울 뉴런을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장치는 물론 얼굴의 클로즈업일 것입니다. 얼굴의 클로즈업은 캐릭터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의 복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클로즈업은 때때로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 속 악인에게까지 공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화 속 악인들에게 매료되어 왔던가.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제2부터 이와는 반대로 쉽게 공감을 불러내지 못하는 캐릭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는 캐릭터들이다. 사실 이건 이제 윙의 한 장면인데 예전에 이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거울 뉴런의 경험과 견주어 봐서 왜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괴물들은 무서울까? 단지 생긴 게 무서워서일까? 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괴물들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울 뉴런이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나왔던 한국 영화 중에 부산행 같은 영화를 보면 거기에 좀비로 변화하는 과정에 보면 그 발작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한테는 거울 뉴런 반응이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경험 속에는 그런 운동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거울 뉴런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쟁 당시 헤어져 성추명으로 공포 영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러한 캐릭터들은 그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서 거울 뉴런 반응보다는 혐오와 공포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는 캐릭터들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표정을 보이는 캐릭터들 역시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영화는 2시간 전후의 상영시간 동안 관객의 거울 뉴런 반응을 학습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전적으로 뉴런 단위의 전인지적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처음에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캐릭터로 등장하여도 영화가 끝날 무렵이면 충분한 공감을 자아내는 캐릭터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 인용 건너뛰겠습니다. 물론 클로즈업, 나아가 캐릭터의 몸만이 거울 뉴런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카메라의 움직임 자체가 거울 뉴런 반응을 촉발하고 또는 학습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거울 유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위와 관찰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치할 때에만 발화하는 엄격하게 일치하는 거울 유론이 스크린상의 몸에 주로 반응한다고 하면 스크린상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등장인물, 때로는 관객이 몸을 대행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같은 목표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 같은 활성화를 보이는 폭넓게 일치하는 거울 유론이 반응한다. 자, 이 장면은 그 2015년에 나온 로버트 저메키스의 하늘을 걷는 남자 도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I make my way to the top. Nobody stops me. 뚜띠라고 하는 이 외주를 타는 이 고개사가 그 트윈 타워를 Floating in midair on the edge. 준공 직전에 건너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요. 사실 뭐 카메라를 이렇게 높여놓고 보면 이것 자체로도 상당히 현기증이 나는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영화들이 특히 이제 이런 동화들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카메라가 이 등장인물과 동일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일단 멈추어 Of 섭니다. course, I automatically look 그리고 across. 이제 사실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허공에 있어야 되겠지요,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이때는 별로 허공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쇼트 리버스 슛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장면입니다. 카메라가 내려다보는 순간 카메라가 이 등장 인물을 지나가서 I think I 등장인물의 know 주관적 before 시점이 before 아닌 this might 카메라만의 be 프리 인디렉트 디스코스라고 하죠. 벗어나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I whisper some 사실 demons 이 from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하면 It's impossible.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는 But I'll do it. 클라이막스가 아니고 중간에 맛보기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카메라가 앞으로 전진해서 밑을 한번 내려다보는 것은 이거 거울 유런의 관점에서 보면 거울 유런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카메라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걸로는 그다지 그 공포심이라든가 현기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영화 후반부에 진짜로 줄 위를 걸어가는 장면인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처음에 잠깐 보였던 카메라와 동일한 앵글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그 장면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장면에 이 주는 그런 감정적인 충격은 아마 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 안에 보면 이렇게 그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나중에 캐릭터의 움직임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캐릭터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감정적인 충격을 배가시키는 그런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장면들인데 사실 As soon as 거울 I 유런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점점 주목을 가게 됐습니다. 비록 스크린상의 카메라 바디가 현존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거울 유런은 카메라의 시선과 움직임을 우리의 시선과 움직임으로 받아들인다. 실상 헐리우드 스타일을 지배하는 리얼리즘과 컨티뉴이티 편집 방식은 우리의 자연적 지각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다. 현실을 혼동 없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공간을 파악하고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많은 경우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헐리우드 스타일이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관습적인 주변 경험을 가장 경제적인 방식의 영화 스타일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 패러그래프 건너뛰고요.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거울 유런이 공감이라는 현상에 대해 신경세포학적 근거를 제공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공감이라는 현상이 단지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거울 유런이 수행하는 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공감이라는 인간 능력이 조명받는 이유는 이 능력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타자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출발이 된다. 그러나 거울 유런이 수행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타자의 행위나 상태 그리고 의도를 나를 기준으로 즉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프레드 알포드는 거울 이론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기본적으로 메리오로지컬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즉 거울 이론이 공감이라는 현상을 전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먹고 뇌가 결정을 내린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부분을 전체로 오인하는 오류라는 것이죠. 즉 거울 뉴런이 시간 됐잖아요. 즉 거울 뉴런이 공감 능력의 기원일 수는 있으나 이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일 씨가 공감이냐 동감이냐 하는 논쟁은 저는 좀 부질없어 보입니다. 부질없어 보이고 사실 공감이나 동감에 관한 논의는 이 바텀업 방식의 테크마 설명뿐만 아니라 탑다운의 설명도 역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 그리고 그 5장 마지막 부분은 박 선생님의 그 질문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주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논평 박철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논평을 맡은 박재철입니다. 이번 학술제 이 신경과학이 영화의 이론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두 편의 논문이 나와서 저도 아주 반가운데요. 저도 최근에 이 신경과학이 영화 이론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 관람성에 있어서 정동적 혹은 감정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저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사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 반갑고 더 여러 가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논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패러다임이 헤게모니를 부과하던 1970년대에 완기한 현대의 영화 이론은 이제 현대 혹은 동시대라는 수식어가 부적절해 보일 정도로 퇴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 영화 이론은 현대의 영어로 컨템포러리죠. 그래서 사실 동시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퇴조 속에서 부상한 주요한 두 가지 대안적인 이론적 방향은 인지주의 관람 이론과 체화된 관람 이론일 것입니다. 이현준 선생님의 발표는 관객의 능동적 인지 과정을 밝힌 인지주의 관람 이론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론이 영화적 경험을 전적으로 하향식 인지 과정으로 환원하는 데서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거울 뉴런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를 영화 이론에 적극 도입할 필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현준 선생님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를 영화 이론에서 전유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무엇보다 현대 영화 이론에서 제안되었던 영화적 동일시 개념을 재검토하고 재이론화할 가능성입니다. 현대 영화 이론에서 영화적 동일시 개념은 락항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 상상적 오인으로 이해되었으며 결국 알티세르적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기제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주체 해방이라는 비판 이론의 과제에 몰두한 현대 영화 이론은 그 결과 영화적 동일시를 가로막는 브레이트적 거리두기를 대한 영화의 핵심적 미학적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준 선생은 현대 영화 이론의 이와 같은 이성 중심주의적 경향은 영화가 기본적으로 신체적 경험과 시뮬레이션을 강화하는 테크놀로지이며 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몸을 변화시킴으로써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장치라는 것을 강구하였다고 지적하고 거울 뉴런에 대한 신경과학적 논의야말로 현대 영화 이론의 이와 같은 한계를 바로잡을 계기를 제공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현준 선생님은 동일시 개념이 한때 부과되었던 부정적 낙인을 떼어내고 그 개념을 공감이라는 감정적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재이론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의 성과들은 최근 과학의 테두리를 넘어 마크 헨슨, 피드 포워드나 캐서린 헤일스의 최근 저작 On Thought, 그리고 파시 발리아우의 최근 저작 Biopolitical Screens와 같은 저작들에서 볼 수 있듯이 미디어 연구, 특히 컴퓨테이셔널 미디어 연구에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많이 얘기되었던 톨벤 그로다얼의 저서 체화된 시각과 패트리샤 피스톨스의 저서 뉴로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경과학의 성과들은 영화 관람의 신경학적 과정을 해명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샤 피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과학적인 성과들을 들레이지의
질환 이미지, 운동 이미지 둘 이제 영화 철학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좀 이제 많이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둘 이제 영화 철학과 어떤 신경과학적인 성찰 사이에 어떤 연결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통찰들을 던져주고 있는 저서입니다. 이현준 쌤의 발표는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영화 이론에서는 이제까지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왔던 거울 뉴런의 작동 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영화적 동일시 개념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과학의 성과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근에 우리 영화 이론에서 그리고 넓게 보면 미학 이론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거울 뉴런의 작동 방식에 특화된 논의는 사실상 이현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본 발표문은 전반적으로 정확한 개념이에요. 설득력 있는 논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거울 뉴런의 작동 방식에 대한 명확한 예를 기반으로 등장인물과의 관객의 공감을 전반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적 의미에서의 공감과 정신분석학적 의미에서의 동일시가 정확히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가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동일시와 공감이 모두 동일한 현상을 가리키되 그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공감이 동일시가 간과하고 있는 모방 경향의 어떤 다른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에 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초반부의 이 동일시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논의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 정신분석학적인 영화 이론 속에서 이 동일시, 특히 이제 상상적 동일시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최근에 적어도 영화 이론에서는 동일시가 정신분석학 내에서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셨다면 이 공감과 동일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조금 더 명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은 거울 뉴런을 통한 공감 과정에 대한 이론이 영화적 경험에서 가능한 모든 모방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현준 선생님의 논지를 따르자면 거울 뉴런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공감은 이현준 선생님의 논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톨벤 고다르의 논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관객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동료와의 공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인간인 관객은 기괴한 좀비와 같은 괴물과는 공감을 느끼지 못하며 골프를 즐기지 않는 관객은 골프를 즐기는 캐릭터와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발터 베냐민이 모방 능력에 관하여 와 같은 그래서 인간의 모방 능력에 대해 지적했듯이, 그리고 주일 딜루즈가 차이나는 것의 반복에 대해 지적했듯이 모방 경향이라는 것이 이미 유사한 것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의 대열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 간주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거울 뉴런에 의한 공감 이론은 이에 대해 어떤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가령 좀비가 나오는 영화들에서 관객이 어떤 점에서 좀비와 공감을 한다면, 혹은 포스트 휴먼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데런 에르노프스키의 블랙 스완과 같은 영화에서 관객이 비인간 대기의 신체적 경험을 모방하려는 충동이 생겨난다면 이는 신경과학적으로 어떻게 규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하나였던 킹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그 시리즈를 보면서는 인간들보다는 쫓기면서 도망치는 인간들보다는 오히려 좀비와 동일시되는 경험을 사실상 했는데 그와 같은 경험을 단순히 어떤 좀비를 의인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포스트 휴먼적인 동일시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